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도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자, 오늘 다뤄볼 사건은요, 지금 사실은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자,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판결이 안 나온 사건은 분석하기에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미제 사건이 아직 아니기 때문이죠. 유력한 용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건일 것이고요. 아내와 아들이 살인의 피해자로 발견이 되고요. 용의자로 남편이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자, 경찰에서 기소를 했고 검찰에서 살인으로 공소 제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과연 용의자가 검찰과 수사기관의 판단대로 남편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서울 관악구의 한 재개발지구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엄마와 단둘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자,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된 상태였고요. 재개발지구니까. 자, 빌라에 살았던 이 아이와 엄마 역시 사실은 이 올 가을에 이사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자, 항상 엄마 곁에 꼭 붙어 다니던 민준이. 자, 엄마와 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사이좋은 모자였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해 여름 박은정 씨와 아들 민준이가 민준이의 6살 생일을 코앞에 두고 살인을 당합니다. 2019년이에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자, 모자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거는 민준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보통 아침 10시 정도에 어린이집에 엄마와 함께 오던 아이가 오질 않아요. 오면 온다, 뭐 늦으면 늦는다 이야기를 하던 엄마와 아이였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후가 되면서 이 사실을 이 은정씨의 친정 식구들도 알게 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니 부부가 집을 가장 먼저 찾아왔고요. 집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수많은 경찰들이 빌라 주변으로 출동을 하고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날 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요, 이 은정씨의 오빠거든요. 자, 민준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빠와 친정 아버지가 다시 확인을 하러 와요. 자, 민준이 아빠 근무지로 찾아가봤지만 아빠는 아내의 행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민준이 아빠에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열고 들어갑니다. 자, 은정씨의 오빠, 그리고 친정 아빠,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두 사람이 흉기에 찔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자, 모자가 누워있던 침대는 피로 물들여져 있었고 민준이의 얼굴 위에 베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개로 아이 얼굴을 덮어놨습니다. 다발성 자창이 사인인데요. 은정씨는 목과 목 부분에 총 11군데의 자창을 입어요. 11군데나 찔러 죽입니다. 치정과 어떤 원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죠. 자, 민준이에게 이 6살짜리 아이에게도 3군데의 목 부위를 기습적으로 피습당한 상처가 나옵니다. 자, 살해할 의도가 당연히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침대 위에서 둘이 사망한 상태니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뭔가 좀 제압을 한 상태에서 아니면 잠자는 도중에 위에서 눌러서 올라타서 찔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정씨는요,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상태였어요. 아래를. 자, 그렇다면 아는 사람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아들 민준이도 얇은 내복을 입고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저항한 흔적이 없어요. 이 모자가. 자, 고이 잠든 모자를 살해한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것이죠. 자고 있을 때.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를 보니까요. 자, 엄마도 이 아이도 둘 다 기도, 그 다음 식도, 목뼈 이러한 부분이 순식간에 수회 찔린 상태입니다. 자, 기도가 아예 절단이 됐어요. 기도가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 지르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항한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웃에서도 어떤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수사가 거듭될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습니다. 현관문을 억지로 연 흔적도 없고, 자, 베란다나 창문으로 침입한 어떤 흔적도 없어요. 물건을 뒤진 흔적도 없고요. 사라진 귀중품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피를 엄청나게 흘렸지만 침대 밖 어디에도 피 묻은 손자국이나 발자국이 없어요. 지문이나 족적도 없습니다. 범인은 어디로 들어온 것이고 어떻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간 것일까요? 자, 10월 초가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40여일이 지났을 때 용의자가 체포됩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어요. 자, 그날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던 은정씨의 남편이자 6살 민준이의 아빠 조모씨였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요. 자, 이 조씨는요 10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전시회를 하는 등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예술가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구속이 됐고요. 몇 달 안 됐죠. 그런데요, 이 조씨는 지금까지도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무죄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 이 사건은요, 현재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씨가요, 처자식을 살해한 범인일까요? 가족을 잃고 살인 누명까지 쓴 정말로 무죄인 어떤 제3자의 범행으로 인한 희생자일까요? 자, 여러분, 살해당하기 전 8월 21일 날이요, 오후에 은정씨는 근처에 사는 언니 집에 들릅니다. 언니 집에 들러서요, 자, 민준이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또한 또 들러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후 4시 28분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인들은요, 메시지들을 보여주면서 저녁까지도 이상한 어떤 느낌은, 상황이나 어떤 김새는 없었다. 평소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단톡방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말입니다. 자, 은정씨까지 9명이 함께한 단톡방에서요, 저녁 메뉴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출판 일을 재택근무로 은정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40분 경에 업무 관계자와도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글자를 읽지 않았다고 해요. 자, 언니 오빠와 가족과 함께하는 또 채팅방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오후 8시 49분까지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자, 빌라 이웃들은요, 그날 밤에 수상한 차량을 봤다고 해요. 수요일 밤에 있었는데 날이 밝았을 때는 없었는데 가끔씩 보였던 검은색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전에는 블랙박스가 깜빡깜빡 했지만 불빛이 그날따라 깜빡이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이웃들이 합니다. 방범 CCTV에 차량의 모습이 포착이 실제로 돼요. 그 은정씨의 빌라 입구를 비추는 골목에 있는 방범 CCTV의 말입니다. 자, 은정씨 남편 조씨의 검은색 SUV 차였다라는 거죠. 사망 당일 저녁 때 남편의 차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조씨는요, 오후 8시 56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각종 단톡방이나 이런 내용들이 끊기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입니다, 이게. 자, 조씨의 차량은 다음 날이요, 새벽 1시 35분에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 조 씨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은정 씨와 집에 자주 오는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밖에서 살았어요. 작업장에서. 그런데 이날 유독 방문을 합니다. 저녁 때, 그리고 새벽에 나갑니다. 자, 자신의 작업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조 씨는요, 평소에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날 아침에 민준이가 만든 것 가지고 집으로 와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 저녁 때 시간 맞춰서 갔을 뿐이다. 그리고 밤 9시쯤 도착해서 아이와 좀 놀다가 배가 좀 고파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리고 밤 10시쯤에 침대에 누워서 셋이 같이 잤다. 이게 남편의 진술입니다. 자, 새벽에 잠이 깼고 작업장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섰다라고 합니다. 새벽 35분에. 이게 남편의 진술이에요. 그런데요, 아내와 아이가 제가 나갈 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남편이요, 살인 용의자로 체포가 되니까 가족들과 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는데 아기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 엄청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외향적이지 않고 조용히 작품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성격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죽인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지인들의 놀라운 반응들입니다. 그런데요, 피해자 은정 씨의 유가족들은, 즉 처가 식구들이죠, 사건 당일 조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 씨는요, 처가 식구들이 돌아가며 은정 씨 안부를 확인했지만 그냥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딸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아버지는 이제 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사위인 것 같아서 사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정이 갔다. 은정이 죽었다가 아니고 은정이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장인과의 통화에서도 조 씨는 응답 없는 은정 씨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은정이 갔다라는 말을 은정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별로 묵묵부답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도 아내 은정 씨에게 문자를 보내요. 당시 경찰가 온 글을 봤던 이웃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 씨의 모습이 좀 의아하다. 자, 은정 씨 친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례식장에도 잠깐 왔다가 갔다. 제대로 얼굴도 못 봤다. 모자의 빈소에 잠시 방문했을 뿐 상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은정 씨의 유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요, 이 용의자로 몰린 조 씨의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갑자기 어저께 만나고 온 자식 마누라 오늘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멍해져 버린 거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항변을 해요. 즉,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말로 멍해졌다 라고 조 씨의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은정이가 갔다는 말이 죽었다는 의미인지는 꿈에도 몰랐다. 자, 모든 것은 은정 씨 가족의 오해와 음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주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조 씨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들어갔는데 막았다, 못 들어오게. 장례식장에 나도 갔다, 부모도 갔다. 근데 아들을 못 들어오게 하더라.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지. 분위기가 살벌해서 전날 장지를 먼저 갔다. 가서 다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감식을 해보니까요, 욕실에 있는 세면대 배수구, 빨래 바구니 수건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닦았다는 거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바구니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욕실 세면대 배수구에서도 혈흔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뭘 씻어냈다라는 행위를 한 거죠, 범인이. 자, 침실에서 모자를 살해한 후에 욕실에서 손을 닦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빨래 바구니 수건에서
조 씨의 DNA가 검출이 돼요. 조 씨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갔는데 샤워를 했다. 같이 자고 같이 밥 먹는데 DNA가 왜 안 나오겠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집안에서 아들의 DNA가 검출됐으나 조 씨의 차량이나 작업장에서는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성과 아이만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입니다. 저항은이 없습니다. 자, 이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남편이나 다른 가족이 귀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복잡하고 좁은 동선을 빠르게 들어와서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침착하게 문을 닫아놓고 나갔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민정 씨와 아들에 대한 생활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내부 사정을요.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덮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덮은 거에 대해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라면은요,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이죠. 가능성입니다. 자,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부분의 일상은 민준이 엄마로 살았다는 은정 씨는요, 남편 조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조 씨를 대신해서 생활비는 물론 이 남편의 작업장 운영비까지 부담을 했다라고 해요.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육아도 그녀가 독박 육아를 했고요. 신혼 초부터 작품 활동을 이유로 외박이 남편은 굉장히 잦았고요. 자, 몇 년 전부터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정 씨와 아들이 살해당한 날은 왔다 갔습니다. 자, 아들을 보러 집에 오라고 사정을 했고 은정 씨가요, 두 사람의 메시지를 확인을 해보면 2018년 10월, 약 한 1년 전이죠.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족의 무관심한 남편에게 서운함을 당연히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이혼 얘기를 조 씨가 먼저 해요. 반면에 조 씨 부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가정에 일부러 소홀했을 것은 아니다. 설사 소홀했다 손 치더라도 사건 발생 무렵에는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 실제 세 식구는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물놀이도 함께 가고 어떤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합니다. 조 씨 부모는요, 우리 아들은 범인이 아니다. 범인을 아예 정해놓고 수사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경찰은요, 사건 직후 빌라 주민들은 물론 모자를 처음 발견한 은정 씨 아버지, 오빠부터 조사를 합니다. 40여일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단 한 명의 용의자는 남편 조 씨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경찰에서. 그런데요, 경찰이 남편 조 씨를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조 씨 부모의 주장은 뭘까요? 자, 경찰은요, 조 씨의 차량과 작업실에 있던 옷까지 꼼꼼하게 조사를 했지만 직접 증거가 안 나옵니다. 직접 증거는 살인사건에서 뭡니까? 범행 도구지요. 범행의 동기와 도구, 이 두 가지가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조 씨가요, 새벽 1시 35분 이후에 집에 들어가 모자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는 이 집을 찾은 마지막 방문자였을까요? 1시 35분에? 아니면 그 이후에 조 씨가 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제3자가 있었을까요? 자, 조 씨는요, 그날 새벽 1시 35분에 집을 나왔죠. 교통 CCTV를 뒤져서 그의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경찰은 추적을 했다라고 해요. 자, 새벽 1시 35분에 나온 조 씨는요, 자기 작업장으로 갑니다. 세 식구가 함께 자다가 혼자 잠에서 깨서 작업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실제로 맞습니다. 작업실에서 별다른 어떤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전 11시경이 돼서 나옵니다. 나와서요, 차에 기름도 넣고 차를 세차도 합니다. 쇼핑몰에도 가요. 그리고 미용실도 갑니다. 평소 다니던 헬스장도 가요. 조 씨는요,
이곳에서 약 40분 정도 머무릅니다. 헬스장에서요. 자, 작업장으로 다시 돌아간 이후에 그는 예정돼 있던 병원 진료를 또 받으러 가요.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작업장으로 돌아가기 전 차량용품점을 잠시 들르거든요. 차량용품은 뭐 어떤 자동차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블랙박스나 썬팅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죠. 근데 2분 들릅니다. 잠깐. 기억을 해보세요. 자, 조 씨는 이곳을 왜 갔을까요? 자, 은정씨 이웃주민이 이런 얘기를 하죠. 조 씨 차가 들어오면 블랙박스가 반짝였는데 그날은 그게 안 보였다. 실제 주민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조 씨의 블랙박스가 수요일에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오후부터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차가 블랙박스가 깜빡였다 안 깜빡였다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자주 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주 못 보던 차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가 블랙박스가 켜져 있었고 꺼져 있었고까지 기억한다라는 거는 약간 좀 이 사람을 아예 용의자로 보고 그런 소문들이 실제로 많이 돌았으니까 동네에. 그래서 그거에다 맞는 어떤 진술로 약간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범행 도구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공방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가족과 경찰이 범행 도구와 관련해서 또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은정씨 집에 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칼이 6개짜리 세트로 된 칼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자, 은정씨 집에 있던 칼 하나가 사라졌다고요. 자, 이 칼은요, 8년 전에 어머니가 스페인 여행에서 사온 6개짜리 칼 세트였다라고 하는데, 제일 작은 과도는 친정집에서 사용을 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건 4자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5자루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자, 한쪽만 좀 날이 있는 칼, 그 다음 길이가 좀 있고, 폭도 좀 있고, 부엌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칼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은정씨의 목과 이 아이의 목을 11번, 3번 관통할 정도의 칼이라면 어느 정도 작은 칼은 아니라는 거죠. 자, 피해자 몸에 남은 자창의 형태를 보면 칼날 끝부분, 칼의 끝부분은 매우 예리한 형태로 되었을 것이다. 현장에서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칼 한 자루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리고요, 범인 몸에 피나 어떤 피가 묻거나 발로 밟은 흔적 같은 게 당연히 남아야 되는데 범행 현장에 그런 것이 없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갔겠죠. 범인 몸에 피가 많이 묻지 않았다라면은요,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준비를 해갔다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거나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면 더 가능성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조씨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똑같은 옷을 입었다. 아들이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똑같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범인이 아니다. 여름옷 몇 가지를 놔둬서 그거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은정씨가 냉장고 속에 과일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아들이. 조씨가요. 그런데요, 종이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조씨가 그날 밤. 근데 이 가방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범행 도구가 있었을까요? 자, 은정씨 지인들은요, 조씨가 범행 관련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조씨 작업장에 있던 전기 가마를 거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자기를 굽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뭐 1000도 이상의 뜨거운 그러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굽는 가마. 그런데요, 은정씨 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6일 후입니다. 정확히. 조씨가요,
어느 중고 사이트에 가마를 판다는 글을 올립니다. 조 씨에게 가마를 구매한 이모 씨는요, 상태도 몇 번 안 뗀 것처럼 깨끗했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서 사왔다. 상태가 좋은 가마가 꽤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 왜 저렴한 가격에 내놨을까요? 그래서 구매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과학수사대도 오고 샘플 채취도 해가고, 그러니까 뭔 일이 났구나 라고 이 가마를 구매한 이 씨가 이야기를 해요. 자, 조 씨는요, 이 가마를 싸게 파는 행위 이외에도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는요, 이 작업장을 내놓는다는 글을 또 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자기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올려놨을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자, 8월 말에 이 씨가 구입했다는 조 씨의 전기 가마는요, 내부 온도가 1280도까지 올라갑니다. 구매자 이 씨는요, 여기서 뭘 태운다고 해도 티가 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재물은 뭐 청소기로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매자 이 씨도 조 씨가 범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듯 하죠. 자, 전기 가마에다 옷이나 칼을 넣으면 과연 사라질까? 부엌 칼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이 칼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물리력을 행사하면 과자처럼 바스락바스락 부서진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옷은 어떨까요? 피 묻은 옷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자, 옷을 태우는 건 가능하지만 칼까지 녹이는 건 힘들다. 칼이 녹지는 않는다. 단 부서지는 상태로 변한다. 모자를 살해한 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칼이 실제로 가마에서 사라졌을까요? 자, 조 씨 측은요, 사건 무렵에 부부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죽일 이유가 없다. 동기가 없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당연히.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지금. 자, 살인범의 11번의 자창과 3번의 자창, 여기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두 모자가. 수요일 밤 남편이 도착했던 밤 9시경에 모자는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밤 10시가 넘어서 함께 잠이 들었고 1시에 잠에서 깨서 그 다음 집으로 작업장으로 갔다. 그런데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10시에 잠들었다고 조 씨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경마 관련 어플에 접속한 흔적이 나옵니다. 4분 정도. 조 씨의 휴대폰에서요. 자, 조 씨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접속한 거 아니다. 며느리가 했을 것이다. 그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측이죠. 조 씨와 부모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3명이 있는데 아이는 이걸 하지 않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부인이 12시에 깨어 있었다. 아니면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 부인이 접속한 게 맞다면 조 씨의 부모의 말대로 부인이 경마 어플에 남편의 핸드폰을 굳이 가지고 경마 어플에 4분간 부인이 접속을 한 게 맞다면 부인이 깨어 있었다는 거고, 아들이 접속한 게 맞다면, 자기 핸드폰을 자기가 만진 게 맞다면 10시에 잠들었다고 했는데 12시에 깨어 있었다라는 게 돼버리니까 거짓말을 한 게 돼요. 물론 자다가 살짝 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자기 휴대폰에 경마 관련 어떤 도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 씨가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 조 씨의 핸드폰에, 조 씨의 경마 관련 어플에 조 씨가 접속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위기도 관계도 막연한 사이에서 말입니다. 자, 일상적으로 휴대폰 어플에 접속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기록이 있는데 굳이 자기는 자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해서는 안 될 만한 이유가 혹시 있어서 거짓말한 게 아닐까요?
자, 은정 씨와 매일 연락하던 친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다 라고 민정 씨가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민준이 아빠로서의 자리만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요. 자, 사실요, 이 사건 발생하기 2달 전에 이 조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은정 씨가요. 은정 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요.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같이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고 해도 대화를 잘 임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자기는 힘들어서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서 이혼을 결심했다. 이래서 이혼 소장을 보냅니다. 조 씨에게, 사망한 은정 씨가. 그런데요, 소장을 낸 후에 한 달이 딱 지난 후에 소를 취소해요. 입장을 번복합니다. 화해를 했다. 가압류한 거, 이혼 본안 소송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취하해달라 이렇게 변호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잘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요, 이혼 소송을 걸기 전 4개월 동안 아내 전화를 조 씨가 차단했다라고요. 물론 부부싸움 할 때 전화 차단하는 경우 있죠.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7월 초에 은정 씨를 찾아와서 갑자기 사과를 했다라고 해요. 전화까지 4개월 동안 차단했던 남편이. 사과를 하면서 은정 씨는 이 사과를 하는 남편 조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번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은정 씨는요, 조 씨에게 민준이를 위해 학원비 3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생활비가 아니고 학원비 30만 원이라도 달라고. 조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 씨가 이혼 결정을 다시 취하한 이후 또다시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조 씨가 결혼 전부터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3개월 전부터는요, 경마 배팅에도 상당한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자, 조 씨 가족들은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일방적으로 좋아한 거다. 그 여자가 좋다. 외도를 했다고 치자.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살해 동기는 아니지 않냐. 외도를 한다고 다 아내와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조 씨 가족들은. 반면에요, 이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연녀는. 조 씨가 아내와 화해했던 7월과 8월 초 그 무렵까지도 나 이혼할 거야, 이 여자랑. 이혼할 거라고 내연녀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여성은요, 아이 보러 안 간다 라고 하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서 애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요, 아이에 대해 친자 확인을 해봐야겠어. 내 아이가 맞는지 이런 이야기도 내연녀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자기 자식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친자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한 건지, 내연녀의 마음을 잡아놓기 위해서 곧 이혼할 거야, 나 아이 보러도 안 가, 뭐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한 건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조 씨가 범인이라면요, 실제로 친자 확인이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이렇게 했을, 이게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조 씨가 아들에게 별다른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자, 7월에 화해를 했죠.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과를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왜 사과를 했을 것인가? 자, 이 부인이 남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아들과 단둘이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과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은 합니다. 부인이 자기한테 아이 학원비라도 매달 30만 원씩 달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놀라고 황당했다라는 반응이 있어요. 본인한테
물질적인 어떤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 게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자, 조 씨가요, 자신의 아내 은정 씨를 과연 사랑을 한 것인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자, 이 사건에서 매우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1심 재판 중인데요, 조 씨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 이 사건의 범인이 과연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남편이 맞는지, 아니면 남편은 정말로 억울한 피해자인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몇 시에 죽었는지입니다. 8시 40분까지 살아있던 은정씨, 9시 다 돼서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갔고 새벽 1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낮에 발견이 됐으니까요, 남편이 1시 반에 나오고 사망을 한 건지, 제3의 인물에 의해 남편이 들어갔을 때 살해를 당한 건지, 사망 추정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남편이 저녁 8시 저녁에 들어가서 새벽 1시 반에 나오기 그 이전, 즉 밤 9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사이에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면 남편이 가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부검을 해봤을 때요, 은정씨와 민준이의 위에서 죽으로 된 죽 상태 음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면 한 3-4시간 정도, 뭐 한 6시간 정도면 소화되지 않나요? 죽 상태의 음식물이 민준이의 위장에도, 은정씨의 위장에도 남아 있었다고요. 식사는 적어도 8시 전에는 했겠죠.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이게 사람에 따라 편차가 워낙 크다라고 해요. 소화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이틀 3일 동안 소화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위내시경을 해보니까 그래요. 자, 수요일 저녁에 언니가 스파게티를 싸줍니다. 이 스파게티를 민준이와 엄마가 먹어요. 식후 6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조씨가 집에 머물 때와 겹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위장 속에 음식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화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마저도 소화가 안 됐다라고 가정하면 6시간이 넘어갈 수 있죠. 둘 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굳이 상태 좋은 가마를 싼 값에 팔았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 날 블랙박스가 꺼졌죠. 그날만 블랙박스가 우연히 작동 안 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날만 안 될 수 있어요, 기계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자동차 용품을 들른 이유를 또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용품점에서는요, 썬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블랙박스, 뭐 이러한 것들을 취급하죠. 그런데 2분 들렀습니다. 짧은 시간 방문을 했죠. 혹시요, 블랙박스 안에 있는 SD카드를 새로 구입하려고 잠깐 간 건 아닐까요? 2분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당일 날만 블랙박스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자, 집에 있던 칼 한 자루가 실종됐다는 내용을 보면요, 6자루의 칼 중에서 한 자루가 사라졌다는 것은 범행 도구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가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집에 있던 칼 6자루 중에 한 자루는 어머니가 쓰고 있으니까 총 5자루 중에 한 자루가 없어졌죠. 그렇다면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부엌에 있는 칼을 범행도구로 썼다라는 얘기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현장에 있는 걸 썼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혹시 계획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이거나 아니면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가장하기 위한 이마저도 계획된 살인이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가정집 수건에 손을 닿은 뒤에 습관처럼 바구니에 넣었고 여기서 DNA가 나왔다는 건 침입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범행 후에 흔적을 지우고 자기 옷과 몸에 남은 흔적도 지우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중요한 거는 집에 자주 안 가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애 엄마들은 보통요, 침대에서 아이가 떨어질까봐 벽 쪽에다 재우거든요. 바깥쪽에다 안 재워요. 사망 상태를 보면은요, 아내 민정씨가 벽 쪽에서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1시쯤에 남편이 아내와 인사를 하고 나왔다라고 해요. 그때는 깨어있었다라고 남편은 주장을 하는데, 그럼 엄마가 깼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아이를 엄마가 벽 쪽에서부터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남편이 일어나서 깨서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때 아내가 깼습니다. 깼으니까 그대로 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런데 아이를 안쪽에다 놓고 재울 확률도 배제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아이가 6살이니까 아이를 안쪽으로 놓고 엄마가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요. 자, 스파게티는요, 언니가 삶아줬습니다. 언니가 스파게티를 동생과 6살짜리 조카가 먹으라고 언니가 스파게티 면을 삶아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면은 좀 부드럽지 않을까요? 6살짜리 아이가 먹기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니까 딱딱하게 소화 안 될 상태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면이 오히려 소화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8시 50분에 지인의 톡을 못 봤다는데 9시경에 남편이 들어왔고, 어떤 보통 아이의 특성이면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겠죠. 적어도 한 9시 전에는. 6살짜리가 9시, 10시까지는 안 있을 것 같은데요. 9시 전에는 잤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남편이 오기 전에 잠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저녁 먹고 카톡하고 있을 때 민정씨가, 아이는 뭐 6시, 7시에 이미 저녁을 먹였겠죠. 그리고 9시쯤에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10시 전에. 남편과 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잘 때. 언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사망한 민정씨의 옷차림은요, 하의에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위에도 그냥 편안하게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있어요.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속옷을. 아래. 오히려 이야기가 잘 진행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남편이 범인이라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또는 실제로 잠든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범인이 맞다면요. 만약 남편이 범인이라면요, 아내는 설사 그렇다 쳐도 자신의 아이를 잔인하게 살인할 아빠가 있을까? 남편이 범인이라면 아내는 그렇다 쳐도 자기 아이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아빠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유정이도 자기 친자식은 안 죽였는데, 의붓 아들은 무죄가 나오긴 했죠. 강력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는 죽이지 않는다고요. 고유정 같은 사이코패스도. 그래서요, 혹시 매우 깊은 관계라는 가정하에 본처와 아이가 꼭 사라져야 하는 어떤 상황적인 원인, 본처와 친아들에 대한 강력한 분노, 뭐 이런 걸 가졌을 내연녀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잠깐. 그런데요, 아내의 차림새로 볼 때 그날 밤 내연녀와 함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내연녀가 그 집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갔다? 아니면 내연녀가 혼자 들어갔다? 남편이 나간 새벽 1시 이후에 내연녀가 남편을 통해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단독으로 침입했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죠. 남편을 보내고 작은 빌라에서 아이와 함께 자고 있던 민정씨와 작은 인기척에도 남편을 근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남편을 보내고 새벽 1시 반에 남편을 보내고 이 작은 빌라에서 아이와 함께 자고 있는데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작은 인기척에도 깨어나지 않을까요? 아이 엄마들은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반항의 흔적이 있었겠죠. 누군가 들어온다면 띡띡띡 누르고 들어온다면 작은 인기척에 깨어나 놀랐겠죠. 그다음 반항의 어떤 흔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연녀일 가능성은 좀 없어지는 거죠. 목표를 절단할 만큼의 11번의 자창, 여러분 11번입니다. 사람의 목을 11번을 찔러요. 한두 번, 두세 번 찍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11번을 찌른다고요. 여성의 목을. 아이의 목을 3번을 찔러요. 관통할 정도의 길이, 약 한 15cm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러한 칼을 가지고, 작은 과도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 가지고 여성 혼자 이러한 범행을 할 가능성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내연녀의 가능성도 배제를 시킵니다. 남편이 몇 년간 집에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요. 작업장에서의 둘의 생활에도 본처로부터 거의 방해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3의 범인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의 파도에 이 주장이 덮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이미 남편을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기소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판단할 가능성도 지금 있어요. 제가 볼 때 도구가 없잖아요 지금. 하지만요, 범행 동기 측면에서 본다면요, 살인을 저지른 행위는요 어떤 살인자에 의해 자행된 결과죠. 그 살인자의 마음속에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살인자가 정상이든 살인자가 비정상이든 수많은 동기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 많은 가능성을 한 번에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가요. 즉 단편적이고 단순하게 정의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범행 동기가 있다. 범행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에서. 두 번째요. 그 범행 도구를 찾는 것이 범죄와 범인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찾아야지요. 증거를 대야 되니까. 이 사람이 범인을 했다라는 증거를 대야 되니까. 칼을 찾아와야지요. 수사기관에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자라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그에 동반되는 범행 도구를 비롯한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간과 한 채 눈에 보이는 범행 도구를 반드시 요구하는 소극적 진실주의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자, 소극적 진실주의라는 것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 무죄인 사람을 무죄인데 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10명을 풀어주더라도 뭐 이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이에요. 6살짜리 아이가 내복만 입은 상태에서 정말 편안하게 저녁 먹고 자야 되는데 목을 3번을 자창을 찔려서 살해를 당했고요. 피워보지도 못한 인생입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목에다가 칼질을 11번이나 해대고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결정적인 악의적인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